싶은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가지고 다들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 큰 꿈이 뭐냐면 고3 혁명을 꿈꾸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여태까지는 공부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특히 이해찬 세대들 무럭무럭 잘 자라라.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 큰일 났다. 근데 올해 1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가 가진 소망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고3 혁명은 우리나라 40년 입시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절대로 고3에 와서 성적이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 시작부터 무슨 촉치는 소리 하냐 하겠지만은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2등급과 3등급 사이 정도, 그러면 한 10%에서 12, 13% 전국 석차, 그 정도 나오는 애들 같으면 웬만하면 연고대 정도 들어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정도 학생이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면 외대 용인 정도 딱 가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야.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지금은 큰 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또 심지어 이 학원 저 학원 가면 선생님들이 너를 붙잡고 그동안 놀았지만은 1년만 열심히 하면 너의 꿈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고3 와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야. 내가 14년간 강의를 했고 오늘이 15년째 강의를 하는데 내가 봐온 14년간의 경험에도 고3 혁명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희가 오늘은 큰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내년 이맘때 딱 1년 뒤에 2002년 12월 26일 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망해 있을 거라고.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웃으면 안 돼. 1년 뒤에 이날 너희들은 대부분 다 슬피 울고 있을 거라고. 잘 들어. 절대로 성적이 1년 만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가 않는다. 왜 성적에 크게 변화가 없느냐 하면 공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니? 네 생각을 말해봐. 말해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뭐가 결정하는 거니? 노력이요. 노력.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었어. 니는? 잠 줄이는 거. 잠 줄이는 거. 아주 구체적이네. 니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줄이면 체중도 줄 것 같다. 저도 노력이요. 니도 노력. 니는? 방법. 방법. 다양하게 노네. 니는? 노력.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결정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주로 노력, 정신력, 끈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야. 이거 웃으면 안 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왜 웃는데? 공부를 잘 들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전자야. 80% 이상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솔직하지가 않다는 거야.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두뇌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두뇌는 약간만 노력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두뇌들이 있다. 이건 분명히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서구나 이렇게 발전한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학생을 쭉 교육시키면서 유전자가 공부 쪽으로 아닌 학생은 다른 쪽으로 일찍부터 사회적으로 유도를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에 맞게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안 되는 유전자들이 다들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객관적으로 말해서 비극이야. 그렇지? 내가 14년간 봐온 것은 정말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유전자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유전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공부를 포기하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주위에서 봐봐. 어떤 집안은 다 서울대야. 그런데 어떤 집안 식구는 사촌까지 모조리 다 관광버스 타고 다녀. 그렇잖아.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조는 년이 한 년 있다. 이거 시작부터 중요한 이야기라 그랬잖아. 내가 수업 시작하면서 이걸 왜 이야기하겠어? 너 눈 똑바로 안 떠? 뽑아버린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의지나 노력이나 이건 합쳐서 20% 이하라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꼭 명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3혁명은 절대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고3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9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95% 이상의 학생은 성적에 변화가 별로 없다. 공부를 안 해도 별로 안 떨어지고 해도 별로 안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이 겨울 방학이 대체적으로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험한 한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저 인간 정말 오늘 시작부터 졸라게 열받네 뭐 이렇게 느끼는 학생이 있을 건데, 그러나 나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너희 주위에 값싼 동정이 너무나 많고 사교육이 이게 정말로 허망한 소비 지출 구조다 말이야. 괜히 안 써도 될 돈, 써봤자 말짱 흔들린 돈, 이거 엄청나게 쓰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반성을 해봐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95%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 남아있는 5%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건 기적이야. 이건 혁명을 넘어서는 거라고.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적, 아직 가능성은 5% 남아있단 말이야. 지금 입안에 이 앞에 몇 명 빼고는 다 나중에 설피울 거다 이 말이야. 그걸 분명히 기억을 꼭 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야. 빨리 들어와. 뭐니? 야! 문 열어봐. 저 새끼 늦게 오고 그냥 나와버리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작날 처음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수업을 듣는 1년간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수험생들이 사실은 이 5%의 기적 속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하는 거야.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5% 기적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의외로 간단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목숨만 딱 걸면 돼.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어차피 하려고 하면 이번 겨울에 목숨을 걸고 한번 딱 해봐라 이 말이에요. 보통의 각오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현재 보이는 이 썩은 눈빛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정말이야. 1년 내내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끊임없이 한다고. 정말 안타깝다 이거. 왜 학원을 다니는지, 왜 대학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다수의 학생들은. 그렇게 대충 노력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야. 그런데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면 와 한단 말이야. 여러분 내 강의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 성적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자, 잘 따라해 봅시다. 이러면 막 좋다고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학원 선생의 강의가 학생의 성적을 올리는데
최대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25% 이하야. 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 강의를 들어서 성적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애들, 시골에 있는 애들은 다 망해야 돼. 그렇지가 않잖아. 지방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학교들 상당히 있다고. 내가 고등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내가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에 비해서는 그 당시 성적이 엄청나게 좋았어. 지금 서울대가 4,500명 뽑는데 그 당시 우리는 3,300명 뽑았어. 우리가 서울대 갈 때. 지금 부산 동성고등학교가 1년에 뭐 서너 명밖에 서울대를 못 간대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20명이나 갔어. 왜 20명이나 갔냐면 밤에 아예 학교에서 집에도 안 가고 여름방학 때는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근데 우리 밑에 애들은 더 독한 새끼들이야. 아예 한 50명 정도가 학교에서 살았어. 근데 서울대학교를 45명이나 갔어. 45명이나. 지금 이런데 서울고등학교 이런데도 한 20명밖에 못 가. 지금 광주나 이런데 내려가면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있다니까. 좋은 선생의 강의를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너희들이 지금 막 와가 줄 서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러고 있지 난리지. 이럴 때 나는 비참함을 느낀다고. 여기에 막 끼어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건 착각이야, 착각.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만이 올해 1년간 너희들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내년 2002년 12월 26일 날 너희들은 정말 대부분 다 비참함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제자 한 명을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매년 겨울방학 첫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작년도 겨울방학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내가 보니까 얼굴이 몇 명 보이는데 그때 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메가스터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작년 겨울방학 강좌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목숨을 걸고 해서 정말 학생으로서는 제일 밑바닥 수준에서 현재는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걔가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과정을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이날이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야.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었는데 87년 3월 2일이야. 이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날 어떤 학생을 대학생 과외를 시작한 날이었어. 왜 내가 대학생 과외를 했냐면 내가 86년에 일찍 좀 결혼을 했어. 내가 26살 때 결혼했다고. 지금 여기 40이라 해놨는데 요거는 만으로 40이고 우리 나는 한 살이야. 또 저거하고 막 계산해가 씨발 틀리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 자, 26살에 결혼을 했어. 이때 내가 군에 막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직전이었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혼식 하고 나서 부모님이 조금 준 돈하고 우리 마누라가 그때까지 중학교 음악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벌어놨 돈 조금 하고 그거밖에 없었어. 그렇게 한 9개월 살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87년 2월 달에 2월 말쯤 돼 가는데 마누라가 집에 돈이 3,000원 남아있대. 우와, 이거 가장으로서 엄청난 위기야. 그래서 2월 말에 내가 뭘 했느냐면 커피 장사를 한 이틀 했어. 커피 장사, 어떤 커피 장사를 했냐면 그때 2월 말에 가면 대학교 졸업식이 있다고. 서울대학교하고 또 가까운 뭐 중앙대학교 이런데 커피 포트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 장사를 했어. 그러니까 한 이틀 하니까 한 그때 돈으로 3, 4만 원 벌었어. 3, 4만 원이면 한 일주일을 살 수가 있다고. 이제 일주일 뒤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의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3월 2일부터 과외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 내가 과외를 했던 장소가 요 근처야. 요 밑에 내려가면 잠원역이라고 있지, 그지? 잠원역 바로 옆에 한신아파트야. 한신아파트 307동이야. 혹시 한신아파트 307동에서 온 학생 있으면 손 들어봐. 없냐? 요 바로 밑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과외를 시작했어. 3월 1일 날 저녁 한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 그 아파트가 한 48평 정도 되는 아파트야. 나는 12평짜리 다세대에 살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건 어리어리한 집이야.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참 교양이 있으신 분이야. 그 어머니가 자기 애를 이렇게 참 제대로 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애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이화여대를 나왔고 동창회 회장까지 했대. 그리고 아빠는 가톨릭 의대 나와가지고 소아과 의사야. 그럼 상당히 훌륭한 집안이야. 근데 애는 공부를 되게 못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제대로 못 키워서 참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교양 있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제 소개를 받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걔 방에 들어갔어. 이제 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부터 내 운명과 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방에 딱 들어갔는데 상이 하나 딱 펴져 있는데 얘가 대가리를 푹 쏘이고 있어. 선생님이 들어갔는데 얼굴도 안 되는 거야, 인연이. 그래서 뭐 억수로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돈이 없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가르치러 들어왔는데 일어나서 인사는 못할 망정 대가리 쳐갖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야 얼굴 한번 들어봐라 임마. 내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너 그래도 네 가르치러 온 선생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니까 계속 대가리 쳐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얼굴 들어봐라 말이야 하면서 내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써주고 내가 지금 서울대 서양사학과 4학년 한 학기 남은 학생이야. 오늘 내가 네 가르치러 온 선생이잖아. 이러지 말고 얼마 얼굴 들어봐. 이러니까 앞에 탁 내미니까 쭉 보더만 얼굴 싹 드는 거야. 근데 그 얼굴을 드는 순간 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왜 엄청난 충격에 빠졌냐면 얘 인상이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어. 온갖 스트레스와 번뇌가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막 안경도 이따만한 거 끼고 막 얼굴도 막 퉁퉁 불어가지고 막 키는 한 15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로 세로 비슷하게 막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몸무게 한 60kg 정도 나갔어. 그러니까 얘는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찌들려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얘가 성적이 반에서 20-30등 정도를 했어. 이 당시에 20-30등이면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도 못 간다. 지금 너희는 1.2대1밖에 안 돼. 아주 너희는 진짜 대학 가기 좋은 애야 사실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거지 대학 가는 건 별로 안 어렵다고. 근데 이때는 아예 6대1이야. 웬만하면 대학 다 떨어졌어. 이 정도면 전문대도 떨어질 정도야. 부모는 최고 1리터인데 얘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지. 사실은 학생의 관리나 이런 걸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지금 이 지역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지방학생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 왜? 지방학생은 원래 부모가 별로 공부 못했으니까 뭐 내가 공부 못하는 거 별 내 문제가 아니야. 유전자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잘 들어. 물론 지방학생이 이 말을 듣고 저 씹새끼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 새끼야 찍고 있으니까 그러잖아 얼마. 근데 이 지역 학생들은 잘 들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 부모는 명문대 출신인데 자식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학생 자신의 문제점이 많다고. 얘도 그런 상황이야. 자기 부모는 정말 공부 잘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또 나는 생긴 것까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얘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계속 처먹기만 하고 막 뒤집어 자고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야. 잘 들어.
내가 그때 걔를 보고 받았던 충격이 너무나 심각한 충격이었어. 야,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질 수가 있을까? 뭔데 어린애가 저렇게 뭔가 한 맺힌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걔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려 버렸어. 내가 수업하러 왔지만은, 잘 들어. 펜을 놓고 내가 그랬어. 야, 내가 니하고 수업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니를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내가 5분간만 이야기를 하겠다. 객소리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라. 5분간 딱 듣고 네가 판단해라. 마음에 들면 같이 공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딱 2마디만 하면 돼. 나가 이러면 돼. 나 아직 너 엄마한테 돈 안 받았어. 하여튼 난 5분간 이야기할 테니까 딱 끊지 말고 들어주라. 그래서 내가 이 애를 한테 처음에 받았던 그 느낌, 정말 너를 보는 순간 내가 충격을 받았고 너희 집 환경하고 네 얼굴하고 도저히 매치가 안 된다. 그렇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상황까지 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충격을 받는다. 근데 니도 거울을 봐서 알겠지만 네 얼굴이 정말 마음에 안 들 거다. 지금 그런 여학생이 안에 여러 명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껍데기에 내가 봤을 때는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여자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얼굴은 내 책임이 아니잖아. 부모가 물려줘서 이 모양이잖아. 그게 내 책임이야. 그런데 여학생들 중에 특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학생들이 있어. 잘 생각해보라고. 그게 내 책임이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문제 삼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스트레스 받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애들.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오히려 여자애들이, 잘 들어봐, 남자애들도 결국 마찬가지야. 여자애들이 얼굴이 지나치게 이쁜 애들은 좀 문제가 있어. 자기 인생 못 살 가능성이 더 많아. 학교에서 봐봐, 소위 얼짱이라는 애들, 걔들은 대부분 다 불행해서. 걔 주위에 남자애들이 맨날 덕실거리잖아. 그런데 이쁜 애 주위에 덕실거리는 남자애들 치고 제대로 된 놈 있나? 조폭 후보생이나 날라리 이런 애들밖에 더 있냐 말이야. 그런데 또 그런 년들이 얼굴값 한다고 그렇게 놀아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개판돼 버려. 지나치게 이쁜 것도 도리어 비극적인 거라니까. 물론 지나치게 못생긴 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건 뛰어넘어야 된다고. 사실 특히 이 학생들이 그게 큰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남자한테 선택받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 나는 여자가 시집 가서 살림 사는 거 제일 비극이라고 생각해. 우리 마누라도 그렇게 살지만은 사실 비극이야. 난 너희들이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내 여동생들한테도 그런다고. 시집 가지 마라 그런다고. 왜 시집 가서 남사 종되는데? 자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그랬어, 걔한테. 내가 보기에는 넌 네 얼굴에 별로 신경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써봤자 나아질 거 별로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는 공부를 통해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유명한 말이야. 왜냐면 요즘에 언론에서 나를 많이 취재하는데 내가 기자들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 말이 재미있는지 전부 다 꼭 써놨더라고.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너에 해당되는 이야기야. 알겠어? 그러면서 내가 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잘 들어. 내가 니를 보는 순간 너희 집 환경하고 오늘 들어와서 딱 느꼈던 건데 너 이렇게 계속 살면 너는 인생이 창녀보다 못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사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이 안에 여러 명 있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봐봐. 얘는 부잣집 딸이잖아. 집안이 빵빵하단 말이야. 근데
공부를 별로 못하잖아. 그리고 자기 외모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막 빠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고3으로 끝난다고. 이게 지금 고2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문대 이런 데 보낼 것 같나? 안 보낸다니까. 집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유학 보낼 거라고. 심지어 엄마까지 따라가가지고 어학연수 시키고 뭐 어디 대학 어떻게 뭐 허질구리한 데 넣어가지고 또 초강경 다이어트에 거기다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올 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이제 이렇게 내세우고 중매쟁이들 막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시집 보내는 게 부모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부모들은 고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딸은 하여튼 시집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런 어머니들은 좀 경멸한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동생 중에 한 명이 시집을 안 간 동생이 있어, 막내가. 그래서 맨날 만나면 걔 시집 보낼 생각만 하는데 나는 막내한테 맨날 그런다고. 시집 가지 마라 그런다고. 왜 가서 종되는데. 근데 지금 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집 보낼 거라고. 그러면 얘한테 장가 오는 애들이 누가 오겠어? 얘가 막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결혼하겠어? 아니잖아. 그럴 때 대체적으로 중매쟁이를 통해서 우리 사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얘는 한미천 싸들고 간단 말이야. 뭐 고시에 합격을 했거나 시골 출신인데 돈은 없는데 의사가 됐거나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이런 경우에 거래적인 결혼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내가 그랬어. 너 이렇게 하면 너 결혼하는데 10억은 싸들고 가야 된다. 집 한 채, 자동차, 온갖 것 다 하면 한 10억은 싸들고 가야 될 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 창녀보다 못하지. 왜? 그 집에 가서 애 낳아주고 살림 살아주고 파출부 역할하고 한 번씩 남편의 놀이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남자가 좋아서 얘 데리고 살겠어?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창녀는 어떻니? 하룻밤 놀아주면 한 2, 30만 원에 화대를 받지만 이거는 10억까지 갖다 바친 거야. 분명히 창녀보다 못한 거지. 그런 인생이 딱 내 눈앞에 보인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가 근본적으로 한번 바뀌었어. 너 어디 가니? 이 이야기 들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나? 빨리 와. 중요한 이야기야.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는 생각에서 내하고 공부를 하든지 졸라게 기분 나쁘면 이상한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너 인생은 창녀보다 못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따오로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딱 걸리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자, 2개 중에 선택해.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끝나고 났으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펑펑 울더라고. 한 2, 3분 울더라고. 딱 울더만 눈물을 거치고 뭐라 하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사실 자기도 여기까지도 고민을 해봤대. 걔가. 자기 집안은 이렇게 좋은 집안인데 왜 내만 이 꼴일까? 자기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하려고 하면 막 가슴에 막 오히려 막 뭐랄까 막 한이 맺히는 것 같고 공부가 도저히 안 된대요. 그러다가 또 막 스트레스 받으면 뭐 나가서 먹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다 이거. 그리고 또 한 번씩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런데 여태까지 대부분의 과외 선생들은 들어와서 달래면서 몇 개 가르쳐주고 풀어봐라. 뭐, 머리는 좋네. 잘할 수 있는데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데. 자, 조금만 하면 연고대 이런 데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잘 해보자라고. 맨날 달래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선생들이 2시간 땡 되면 하다가도 적당히 맞춰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하자고 잽싸게 날라버린대. 다 강도 새끼들 같더래. 그래서 자기는 과외를 하면서도 2달 이상 한 적이 없대요. 무슨 명분을 들이대서라도 꼭꼭 잘랐대요. 왜? 그 새끼들이 전부 다 사기꾼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 뭐 젊은 대학생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까버리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한번 공부를 해보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일단 너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니까 시험을 딱 쳐봤어. 바로 시험을 치보니까 영어는 꽤 해. 수학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방치를 해놓은 거야, 애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지 나도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이 그런 상태야. 그래서 엄마가 정석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그랬어. 너는 지금 중학교 수학도 안 돼 있으니까 2달 동안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석을 들어가자. 그 대신 2달 만에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내야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숙제를 왕창 많이 내주겠다. 대신 숙제 1개 안 해오면 10대씩 패겠다. 그리고 가르쳐준 걸 다음 시간에 모르면 무조건 때리겠다. 니한테는 그만한 대가와 고통이 치러져야 된다. 그거 수용하겠나니까 좋대. 뭐 얘는 이제 각오를 좀 한 거니까. 그래서 걔하고 내하고 수업을 할 때 진짜 내가 걔를 많이 때렸어. 내가 용서를 해라. 잘못하면 주먹으로 팍 이렇게 때렸어. 상당히 좀 아프죠? 얘가 내한테 주먹으로 이렇게 몇 대를 맞았냐면 한 3,000대를 맞았어. 2년 동안. 정신이 번쩍 들 건데 실제로 그만큼 얘는 내가 봐도 얘는 공부가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부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 정말 강력하게 내가 가격을 했다고. 근데 잘 들어. 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잘 들어. 한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 5월달 중간고사를 딱 쳤는데 5월 중간고사를 쳤는데 얘가 성적이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반에서 2, 30등 하던 애가 반에서 10등까지 올라갔어. 서문여고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반에서 한 30등 하던 애가 반에 10등 올라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정도 딱 올라가길래 내가 이제 됐어. 넌 공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한 방에 비약적으로 올려야지 약간 대충 올리는 거는 그건 성적 올라간 거 아니다. 반에서 한 30등 하는 애들 반에서 25등 이런 거 성적 올라간 거 하나도 아니다 말이야. 우연히 25등으로 갈 수 있어. 그때 자기가 좀 공부한 게 나왔고 찍은 게 더 맞고 반에서 한 20등 올라가봤자 또 금방 내려가. 특히 중간 정도에 있는 애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 중간 정도에 있는 애는 중간 정도에 편안하게 있는 게 고착화돼 가지고 늘 성적이 그 자리야. 어디 갔다 놔도 중간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수도권 안에 대학도 제대로 못 간단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 반에서 20, 30등 하는 것들이 서울 시내 괜찮은 대학을 꿈꾸고 앉아있단 말이야. 대전이나 경부선이나 호남선 타야 될 인간들이 이 정도의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한 방에 이만큼 딱 올려야 돼.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얘가 요 2달 동안 보여주었던 게 2가지를 보여줬어. 이거와 연결시켜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내가 말하겠는데 흔히 말하는 손선생 공부법 이야기해가지고 학부모들을 만나면 내가 이게 설명회 때 많이 이야기한다고 12월 4일 때도 이야기했고 아마 듣고 오셔가지고 너희들한테도 이야기했을 건데 공부가 4개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얘가 이걸 보여줬어. 공부는 엉덩이를 가지고 한다라는 걸 보여준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나도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한 5년 뒤에 얘가 보여주고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성적이 올린 애들이 보여준 공통점에서 내가 이걸 추출한 건데 공부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엉덩이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것만 되면 고3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 사실. 근데 우리나라 수험생의 95%는 이게 안 된다. 공부는 뭘 가지고 한다? 엉덩이를 가지고 한다. 왜 웃는데? 엉덩이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자리에 앉으면 최소한 2시간은 꼼짝을 안 해야 돼. 오늘 이 순간부터 잘 들어.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가 한 2주일 안에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부 포기하는 게 좋다. 딱 한 번 앉으면
그 자리에서 최소한 2시간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제대로만 가면 5시간까지 앉아있을 수 있다. 얘가 요 기간에 자기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공부에는 어떤 것도 자기를 구제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2주 지났을 때부터 한번 앉으면 최소한 3시간, 4시간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한 2주 지나니까 이 집에 내가 과외하러 가니까 이 엄마가 막 너무 좋아해. 우리 애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얘가 정말로 공부를 한대 이제. 한 번 앉으면 3시간, 4시간을 절대로 꼼짝 안 하는데 저기 이 새끼 대가리 쳐박고 있는 개새끼! 야 똑바로 안 앉아 너. 그래서 3시간, 4시간은 꼼짝을 하지도 않는데 어떤 날은 너무 조용해서 방문을 열어보면 꼿꼿이 앉아있어가지고 방이 너무나 긴장한 느낌에서 방에서 냉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이러니까 한 2달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엉덩이 단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엉덩이 단계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줄 테니까 그려놔. 여기가 잘 들어 이 새끼야. 이렇게 너희가 앉아서 공부하는 의자야.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앉는 인간들이 많아.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엉덩이 설 걸쳐가지고. 이 학생은 그려놔. 이건 틀림없이 삼수할 학생에 앉아있는 자세. 이렇게 앉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면 요렇게 딱 앉아야 돼. 완전히 수직으로 앉아야 돼. 이거 그려놔야 돼. 이거 다 그려놔야 돼. 수직으로 앉아야 돼. 알았나? 자, 그렇게 앉아봐. 다시. 허리하고 등받이 딱 붙이고 바로 딱 앉아. 그리고 수업이니까 나를 쳐다보고 필기를 할 때는 약간 고개를 숙이는 이런 자세로 딱 앉아야 돼. 잘 들어.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예전에 메가스터디 또 서초대일 앞에 예전에는 뭐였냐면 학원이 진리와 자유였어. 이 학원 이름이. 그때는 내가 대중 강의를 만 5년을 했는데 올해가 6년째 접어드는데 그 앞에 9년간은 아주 특이한 학원을 했다고. 내가 혼자서 전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했단 말이야. 그 시절이 더 유명한 시절이야 인마. 그럴 때 내가 양재동, 서초동 그 다음에 여기 삼풍아파트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학원을 좀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한 3년을 했어. 그때 이 학원 이름이 진리와 자유였는데 그때는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던 시절이냐면 마치 얘 가르치듯이 가르친 거야. 학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매일 해. 주말은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한 9시간씩 12시간씩 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빼고 와야 돼 학원을. 그러니까 이 학원 얘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돼. 그렇잖아.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니까 새벽 2시 반까지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지. 한 선생한테 전 과목을 배워야 되지. 이 학원 내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을 해야 되잖아. 결단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또 들어오면 코스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내가 2주간은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해요. 2주간은 엉덩이 단계다 해서 앉혀놓고 스스로 공부하게 해요. 딱 일주일 지나면 성공할 기미가 보이는 놈은 딱 벌써 자세가 나온 놈이 있어. 근데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풀리는 놈들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여기에 묶고 여기에 묶고 여기에 세 군데 밧줄로 묶었어. 근데 이거는 내 동생들한테도 내가 실제로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공부시킵니다. 지금 여기 메가스터디 인터넷 메가스터디 사장이 내 동생인데 연대 전자공학과 나와서 메가스터디 사장인데 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 안 했어.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전교 1등까지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서
전교 300등을 하더라고. 이 새끼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얘가. 여름방학 때. 우리 하숙집에서 공부를 시켰어. 그러면서 내가 밖에 이제 좀 놀러 나가고 이럴 때는 3시간 동안 밧줄에 딱 묶어놓고 나가고.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웬만한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태도부터 나와야 돼. 공부가 의지나 의욕 이거부터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기본적인 태도부터 나와야 되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부터라. 여기에서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거야. 요것만 되면 고3 혁명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엉덩이 단계에서 너희가 요걸 이번 달 안에 빨리 성공하기를 바란다. 자, 한 자리에 앉아서 최소한 2시간이야. 근데 얘는 벌써 이 단계에서 3시간, 4시간까지 가더라고요. 이 엉덩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손이 따라가. 엉덩이 단계를 딱 지나면 스스로 정리하고 쓰고 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두 번째 단계는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야. 중요한 거 자기가 정리하고 수학 문제 스스로 풀어보고 틀린 거 스스로 오려가지고 오답 노트 만들고 이게 돼야 성적이 올라가지. 뭐 학원 다닌다고 성적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엉덩이 손 단계. 이 단계만 되면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여학생 같으면 숙대 정도는 충분히 가. 2대 좀 낮은 과 정도까지. 그 다음에 남학생 같으면 한양대 중간 정도까지. 이 정도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 공부는 이 기본적인 행동의 단계가 더 중요하다. 이게 되고 나면 비로소 머리의 단계로 들어간다. 근데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머리다 집어넣으니까 머리에 잠시 머물렀다 금방 다 빠져나가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 단계가 공부에서 결정적인 단계야. 이것만 되면 밤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근데 공부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야. 최종적인 단계는 저 뒤에 에어컨 앞에 앉아있는 새끼 좀 잘 들어. 알겠어? 그래 인마 너야. 내가 지금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기에 아이 씨발 내가 공부 배우러 왔는데 저 개새끼가 왜 초반부터 공부를 안 가르치고 이지랄이냐 하는 새끼는 나갔어. 가다가 교통사고 죽기를 바란다. 잘 들어.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전달되는 지식 몇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는 성적을 근본적으로 절대로 변화 못 시킨단 말이야. 분명히 너희가 고3 혁명을 꿈꾸는데 완전히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여태까지 살던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씹새끼 앉아있는 눈빛이 아이씨 공부나 좀 가르쳐주지 뭐 하고 있어. 확 뽑아버린다. 자, 머리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공부하는 가슴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공부는 최종적으로 뭘 가지고 하느냐면 가슴으로 한다. 이걸 얘가 그 뒤에 2달 안에 보여줬어. 사실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머리를 한 서너 시간 쓰고 나면 정말 머리가 막 티가 날 거라고. 그렇잖아. 서너 시간 집중하고 나봐. 얼마나 머리가 깨질 것 같겠어.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은 20시간 정도도 해낸단 말이야. 한번 딱 앉아가지고. 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공부는 엉덩이에서 손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다는 걸 내가 느꼈다. 봐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 너희 부모들이 맨날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 근데 이 열자가 한자를 한번 봐봐. 무슨 열자야? 뜨거울 열자잖아. 심자가 마음 심자잖아.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은 가슴에 열이 나도록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이건
뜨거운 가슴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결국은 가슴에 한이를 느껴야 돼. 정말 샘솟는 기쁨이 느껴질 때 이게 열심히 하는 거라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루 종일 하는 거.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하기 싫은데 막 피아노 한 애가 하루 종일 8시간만 쿵쾅쿵쾅 해봐. 손마디 부러지는 것 같고 미칠 것 같잖아. 근데 자기가 그거 정말 좋아해봐. 8시간 이렇게 하고 나도 자기가 8시간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 금방 그 시간이 지나간 거야. 너희가 다 좋아하는 일에 그렇게 매진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지 같은 거 편집할 때 막 며칠 밤을 새워서 해본 애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뭐 남자애들 중에는 어릴 때 공 차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동안 막 신나게 공마 찬 적도 있을 거고, 저마다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밤을 세워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뭐야, 그 일을 하면서 열정을 느꼈던 거 아니야. 그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단 말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한 70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건 취사랑이야. 왜냐하면 대학 교수가 한 9시간 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18시간 정도 해요. 학원 강사가 좀 많이 하는 경우가 한 3, 40시간. 이범 정도가 한 45시간 정도 해. 기준을 잡으면 내가 한 70시간 정도 하는데 이범은 내보다 한참 어린애잖아. 그러면 이 늙은 몸이 일주일에 한 70시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 사실. 그런데 수업하러 올라오기 전에는 힘든데 수업을 하다 보면 편안해져. 왜? 수업하는 게 내한테는 제일 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내 체질에 맞다고. 근데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좀 마음대로 행동을 하긴 하지. 그 스님은 그냥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난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뭔가 내가 수업하고 있는 곳에 내가 스스로 함몰해 들어가는데 눈빛이 딴 데가 있다든지 저 십새끼처럼 저런 조는 눈빛을 딱 하고 있다든지 하면 내가 신경이 딱 거슬린단 말이야. 불러내서 조져야 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조지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팍팍 풀려. 또 제대로 안 하면 욕 팍팍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수업하고 있는 것 자체는 내한테는 즐거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70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어. 육체적인 힘으로는 못한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열정을 느끼고 뜨거운 가슴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다. 공부도 마찬가지야. 정말 진정으로 잘하려고 하면 이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손에서 머리로 최종적으로는 가슴으로 가는데 얘가 한 10등까지 올라갈 때 이 두 개 단계를 보여줬어. 여기에 딱 가길래 내가 됐다. 넌 이제 공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결과를 만들어냈어. 87년 8월 27일이야. 얘는 이날을 기억 못하더라고. 이날은 기억하는데 나는 이날도 기억하고 있다. 얘가 서문여고가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서문여고가 옛날엔 공부를 참 많이 시켰다고.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을 방학 때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기말고사를 7월달 기말고사를 국영수를 빼고 봐. 지금도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지. 이제 다 보지. 국영수를 딱 빼고 보고 옛날에는 본고사니까 중요한 국영수는 8월 20일에 봐. 그럼 애들이 기말고사 공부 연락이 하고 바로 또 8월 20일 기말고사를 해서 또 여름 방학 내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지독하게 시켰다고. 그래서 8월 20일 날 국영수까지 다 본 결과 8월 27일 날 성적이 나왔는데 얘가 반에서 2등을 했어. 전체에서 15등. 서문여고가 반이 15개인가 그렇지? 더 되지? 얘가 거의 반에서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딱 6개월도 안 됐어 지금. 그치? 반에서 30등 하던 전문대도 못 갈 학생이 반에서 1등 수준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기적이야.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이 정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여름방학 때 공부를 얼마나 시켰냐면 얘는 이제 공부 자체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파워를 보였어. 그래서
하루에 17시간씩 과제물을 내줬어. 너희는 안 믿겠지만은 얘한테 확인 전화를 해봐. 내가 좀 이따 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하루에 17시간, 여기서 17시간이라는 거는 넷대로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말해. 학원 같은 건 하나도 안 다녔어. 그러니까 보충 수업 없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가서 영어 수학 가해 해주는 거 외에는 자기 혼자 딱 공부하는데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그 잠원동 근처에 사는 애들은 알 건데 그 금옥 상가가 있어. 금옥 도서실에서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했어. 잠자는 시간 5시간, 집에 왔다 갔다 밥 먹는 시간 빼고 나서는 딱 17시간 공부. 내가 이때까지 학생을 가르치는 중에 이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해낸 놈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겨울 방학 때 하나도 성적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 졸고 앉아있어. 이 병신 같은 년이. 야, 이 새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졸고 앉아있어. 안 되니까 포기해라. 알았어? 대학 못 간다. 절대로 못 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잘 들어. 하루에 순수하게 자기가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7시간이 안 나오면 반드시 재수할 거다. 그리고 잘 들어. 언어, 수학, 사탐, 과탐, 외국어 이 5개를 전부 학원 다니는 학생, 전과목을 다 학원 다니는 학생 틀림없이 재수한다. 두고 봐. 빨리 바꿔. 전과목 다 배우고 있으면 몇 개 없애. 학원 많이 다니면 틀림없이 망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학원 강사하냐. 학원 많이 다니면 틀림없이 망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도 학원만 많이 다녀. 다시 분명히 이야기한다. 학원 많이 다니면 틀림없이 망한다. 왜?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거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자기 스스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7시간 안 나오면 이번 겨울 방학 때 그렇게 모자 쓰고 막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니면서 공부해 볼 거라고 의욕을 갖는 거 말짱 헛일이에요. 내년에 넌 틀림없이 망해서 울고 있을 거야. 알겠어? 자, 잘 들어. 근데 얘는 하루에 17시간을 했단 말이야. 17시간에 했던 양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참조를 해라 말이야. 이거 꼭 필기를 해놔. 얘가 17시간 동안에 한 양이 뭐냐? 이건 내가 내준 숙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첫째, 수학을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어.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우하고 그랬는데 이 병신아,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루에 100문제 풀었어. 두 번째, 영어 독해 지문을 하루에 100개 했어. 그 다음에 이 당시는 영수본고사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 외웠어. 요렇게 했다. 요게 얘의 하루 공부량이야. 이걸 완벽하게 하루도 안 빼고 다 해냈단 말이야. 요거 딱 다 하면 수학 문제 100문제 써봐. 한 페이지에 두 문제 정도 풀 거 아냐. 그러면 연습장이 50페이지가 필요하다. 그치? 영어 단어 외우고 지문하면서 단어 쓰고 정리하니까 하루에 너희가 쓰는 연습장이 한 권씩 딱딱 날라갔어. 얘 집에 가면 그때 썼던 연습장이 지금도 다 쌓여있어. 날짜와 함께. 그리고 모나미 볼펜 제일 싸구려 있지? 그게 하루에 한 자루 딱딱 날라갔어. 얘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대학생 때니까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 내보고 오빠 그랬는데 얘가 그랬어. 오빠, 내가 하루에 볼펜을 한 자루 쓰는데 볼펜 한 자루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써봤냐 임마. 그러니까 이 손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약 8시간 정도 계속 쓰면 볼펜이 한 자루 날아간다. 이렇게 무섭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이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는 놈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 때나 내준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내줘. 이거 17시간 안 걸려. 봐. 수학 100문제, 수학 한 문제 5분이면 충분히 되지? 되나 안 되나? 안 돼? 바보가? 수능에서는 2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 한 3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5분 이상 걸리면 내 수준에 안 맞는 문제야. 그러면 다른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100 곱하기 5 하면 500분이지. 500분이면 몇 시간이야? 68, 48. 8.4시간 정도 돼. 영어 독해 지문 하나 시험에서 풀 때 얼마야? 1.5분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거 단어도 좀 외워야 되고 하니까 한 4분 주자 말이야. 그러면 400분. 400분이면 6, 7, 2, 42. 그지? 7시간 안 되지? 6.8시간. 하면 15시간 하고 좀 남잖아.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데는 1시간이면 외우지. 응? 이 병신아, 이걸 1시간에 못 외우냐? 돌대가리가? 요렇게 하면 분명히 이게 17시간 안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양이야. 충분히.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는 2년 동안 공부한 양일 거야, 이게. 고등학교 들어왔어. 2년 동안 이것도 안 했는 인간이 여기 앉아있단 말이야. 잘 들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해, 나도.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양이야. 한 자리에 앉아서 적어도 5시간씩 이렇게 팍팍 버텨야 해내. 그 5시간을 거의 집중하면서 해야 된다. 정말 무서운 양의 공부를 했지. 너가 이래놓고 한번 뜯어봐봐. 너가 지금 영어, 외국어 학원, 외국어 이런 데만 학원 다니잖아. 나는 외국어 가지고 학원 다니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외국어에 왜 학원 다니냐 말이야. 야, 나와. 너 좀 나와. 일로 나오라고, 이 새끼야. 빨리 나와, 빨리. 옆으로 비켜줘, 일로. 어디로 나와, 이 새끼. 일로 뒤로 나와야지. 내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졸아라 그랬나? 어? 이 새끼들이 정말로. 일로 와, 일로 와. 어느 학교야? 경문 몇 등급이야? 수능 모의고사 치면. 어? 그것 가지고 제대로 대학 갈 수 있나? 못 가지?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졸고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야, 임마. 내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와 있는 이 꿈이 내년 이맘때면 반드시 망해 있기 때문이야. 난 그 모습을 안 보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겨울방학 때 허망한 꿈 꾸지 말라는 이야기, 공부 때리치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 양이 어떤 양이야 말이야. 영어 독해 지문 100개면 너희가 지금 다니는 학원을 한번 봐봐. 학원을 가지고 교재를 한번 꺼내봐. 영어 독해 지문이 100개도 안 들어있어. 그걸 3개월 동안 배워. 얘는 하루에 해결한 거단 말이야. 너희들 지금 수학책 학원 교재 꺼내봐. 책 한번 꺼내봐. 꺼내가지고 보면 공통 수학하면 한 300문제도 안 들어있어. 200문제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 그래가 또 3개월 동안 배워. 이틀 만에 끝낸 거야. 내가 공부를 하면 학원 다녀서 공부할 수 있는 2달짜리 공부 내가 웬만큼 집중하면 일주일이면 다 끝내요. 훨씬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것도 모르고 학원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는다. 택도 아닌 짓이란 말이야. 알겠어? 학원 선생이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잖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근데 얘는 이렇게 해냈어.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이런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었어. 그런데
얘는 얘의 기적적인 결과에 섬하게 불과해. 얘는 완전히 섬하게 불과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3 때 얘가 이제 본고사에서 수학의 한계를 보였어. 결국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갔어. 2대 사학과를 갔어. 근데 사학과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영문과 다음이야. 여기에 거의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4학년 내내 1등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들어가가지고 석사과정에서도 거의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석사 논문을 쓰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 받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 애를 낳고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어. 2달 된 애를 안고 저 남편하고 공부를 때려치우겠대. 와서 내한테 상의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네가 인마 왜 공부를 때려치워.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지금 공부할 형편이 아니래. 자기 남편이 그 당시 대학원 박사과정에 곧 학위 받기 직전이었어. 자기도 이제 박사과정에 막 들어갔는데 그러면 자기 남편이 박사학위 받더라도 대학 교수 되는데 시간 걸리고 또 거기에 걸맞는 직장 걸리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 지는 박사과정 하면 한 5, 6년 걸려. 그러면 경제적으로 문제다 이게. 집에서 좀 도와줘서 살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한 결과 공부를 때려치우겠다. 그럼 공부를 때려치운다는 게 뭐 어쩌자는 건데 하니까 뭐 장사할 거야. 뭐 학원 선생 하려고 내 찾아왔어.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짧게 성부를 보겠다. 뭘 어떻게 짧게 성부를 볼 건데 하니까 고시를 보겠다. 얘 지금 사학한 애야. 석사 박사과정까지 들어간 애야 지금. 근데 무슨 뭐 법을 언제 공부했다고. 뭐 잘라고 하니까 행시 공부를 하겠대. 근데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 하면 서울법대 입학생 중에서 나중에 행시나 사시나 외시 이 3대 고시 중에 1개 이상 붙는 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30%밖에 안 된다. 서울법대 출신의 70%는 서울법대 들어갈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지만은 70%는 나고자로 끝난다. 그래서 일반 직장 들어가거나 아마 지금도 아직 고시 공부하고 있고 막 그래. 내 친구 중에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내가 41살이지만 내가 나이가 1살 어려. 내 고등학교 동창은 42살인데 대부분 다. 이번 동창회 지난주에 동창회를 했는데 나가니까 42살인데 서울법대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돼가. 근데 이 새끼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데서. 그래서 아직도 한대. 야, 너 지금 대가 무슨 뭐 대봤자 뭐 할 거라고 아직도 하냐. 할 게 없어서 사실 이제 나이가 뭐 딴 거 할 것도 없대요. 그래서 고시라는 게 확률도 별로 없고 서울법대 출신도 30%밖에 안 붙는데 예전에는 많이 붙었어. 요즘 워낙 치열하니까 30%밖에 안 붙고 잘 들어. 공부를 시작해가 합격하는 데까지 최소한 5년 정도 걸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공부하고 있잖아. 내 동기는. 한 5년은 최소한 걸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법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이때 애 낳고 한 나이가 27인가 8인가 그랬어. 한 7, 8년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얘한테 짧게 승부를 내려고 고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해. 하면 넌 틀림없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막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야. 아니 오빠한테 상의하러 왔는데 하라니 그렇게 금방 될 것 같냐고 그러더라고. 야 임마 네가 누구야.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한 찬란한 가가 있는 놈 아냐. 넌 고시하면 딱 맞아. 틀림없이 될 거야. 그래도 고시 공부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그래. 넌 틀림없이 된다. 내가 볼 때는 금방 될 것 같다니까 해라. 자기는 좀 고민을 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왔는데 내가 너무나 답을 간단하게 주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2년 전에 내한테 강의 들은 학생이 이 안에 있을 거야. 겨울방학 때
이 안에 있을 수 있어. 2년, 내가 한 번씩 물어보고 있다. 2년 전에 강의 들었던 학생들 한번 떠올려봐라. 그때 걔가 1차를 붙고 2차에서 첫 해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1차 바로 합격해버렸어. 공부를 지독하게 하니까. 그리고 2차에서 떨어져 버렸어. 바로 한 번에 그렇게 1년 안에 붙는 경우는 거의 기적이 없어. 근데 겨울 방학 개강하면서 내가 이해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약속을 했다고. 얘가 틀림없이 고시에 합격한다. 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내가 목을 떼주겠다고 그랬어. 목을 떼주겠다고 그랬어. 그게 2년 전 이야기야. 근데 작년 겨울에 강의 들었던 애들 있잖아. 작년에 이미 재작년에 그러니까 합격을 해버렸어. 얘가 행시를 1년 6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 이것도 거의 신기록에 해당된다고. 2대 4과 출신은 고시 된 경우도 잘 없지만 이런 기간에 된 거는 2대 생기고 처음일 거야. 2대 법대까지. 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 5등으로 합격했어. 일반 행정고시로. 기적 같은 결과야, 얼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창녀보다 못할 년이었어. 그렇지 않나? 공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함과 온갖 게 찌들려 있는 애야. 작년 겨울 설날 때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저 남편하고.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정말 네 놈이 정말 멋진 놈이다. 여자 볼 줄 아는 놈이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에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저거 남편 될 놈이다 하면서 내가 여기서 그때 학원 하고 있을 때 데려왔더라고. 요 밑에 영림이라는 한식집인데 거기 가서 저거 남편 될 놈이니까 한번 봐달라 그러더라고. 내가 보고 그때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얘는 키가 53밖에 안 되는데 이 남자는 키가 85야. 그리고 억수로 잘생겼어 이 새끼야. 얘는 그 뒤에 이제 열심히 살고 얘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지만 바탕에 한계는 있잖아. 이쁜 얼굴은 아니라고. 야, 그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새끼 정말 야 저렇게 널씬하게 잘 빠진 놈이 잘생긴 놈이 쫓기는 애한테 결혼을 이렇게 외모로 봐서는 뭐 남편이 훨씬 나은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이 남자는 여자를 보는 진짜 눈을 알고 있었던 자기 마누라 될 사람이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사실 그런 여자 데리고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때 왔을 때 그랬다고. 저 남편 보고 야 자네가 정말 멋진 놈이다. 마누라 정말 잘 얻었지?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 애하고 데리고 막 놀다가 밥 먹고 이제 좀 노는데 얘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농담으로 툭 이 말을 던지더라고. 87년 그때 내가 오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창녀보다 못했겠지?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팡 돌더라고. 그렇잖아. 그때 내가 딱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주 어린 나이잖아. 앉혀놓고 너 이년아 이렇게 살면 창녀보다 못할 수 있어. 그걸 기분 나쁘게 들으면 지금 저 뒤에 몇 놈이 그렇게 듣고 있었어. 씹새끼 개강 때 무슨 개소리를 떠냐 이렇게 듣고 있는 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손선생이라는 근이라도 있어. 그 당시엔 새파란 대학생이 들어와가 딱 앉혀놓고 이년아 너 집은 잘 사는데 너 이렇게 살면 창녀보다 못할 수 있어. 이 말 했을 때 보통 애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 그랬을 거 아니야. 사실 내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걔 그렇게 잘 들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애가 그렇게 성적 올라가니까 그 307동 그 라인에서 여러 집을 과외를 했다고. 그 중에 잘 들어 2층이야. 2층 그 몇 톤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층에 사는 집이야. 그 엄마가 또 자기 딸 가르쳐 달라 해가 그 애도 서문여고인가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 집에도 가르치게 됐어. 근데 걔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애인데 애가 공부를 안 해. 가서 가르쳐보면. 그래서 하루는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앉혀놓고 걔도 또 좀 못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 너가 아버지 사업하고 돈 좀 많은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살면 창녀보다 못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아주 리얼하게 케이스별로 쫙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병신 같은 년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의 본뜻을. 그래가지고 막 그날 밤에 울면서 저거 엄마한테 손 선생이 자기 보고 창녀보다 못한 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 이렇게 살고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과외하러 딱 갔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또 거실에 앉아있어.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딱 쳐다보더라고. 인사를 안 해, 이 아버지가. 그러더만은 안방으로 딱 들어가면서 손 선생 일로 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어이씨, 뭐 손 선생 이렇게 들어오세요? 기분 졸라게 나빠. 대학생이지만은.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어. 손 선생, 학생한테 그게 말이 그게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을 창녀보다 못하다고 그랬다며? 그러더니 그 말이 아닙니다. 얘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하니까 이 자식 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졸라게 무식한 아버지의 무식한 딸이야.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는데도 뭐 이 새끼가 어쩌고 말이야. 네가 선생이야 막 어쩌더라고. 정말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과외가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야. 그래서 하도 지랄 연명을 떨었어. 알았어, 당신 좀 조용해. 내가 지금 나갔어. 바로 그냥 고발할 테니까 내 잡혀가면 되잖아. 당신 지금 과외하고 있잖아, 그지? 자, 알았어, 나갈게. 아이 선생님 왜 이럽니까?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졸라게 비굴한 인간이야. 그냥 내가 가서 고발할게. 내가 잡혀가도 대학생이니까 별 것 없으니까 당신 죽어봤다.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작년 설날에 얘한테 들었던 말, 그때 오빠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 창녀보다 못했을 텐데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일이야.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봐. 여기에서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가 됐잖아. 한 일주일 전에 내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조카 2명이 내 수업을 듣는데 이 반에 앉아 있을런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명은 강남대일이고 한 명은 서초래. 서초 어느 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강남대일에서 듣는 애를 밤에 좀 상담을 해주래. 그거 부탁하려고 전화했어. 알았다고 내가 상담해 주겠다 그랬고, 서초에 하여튼 누가 한 명 갈 건데 앞으로 오면 잘해주래. 있으면 내한테 찾아온나? 걔 조카 있으면.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안부 전화 뭐 몇 마디 하다가 자랑할 게 하나 있대. 그래서 내가 니 뭘 자랑할 게 있냐 임마. 그만큼 성공했으면 됐지. 니 앞에 있으면 내가 부끄러운다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행시학교가 국무총리실에 있다고. 자기가 왜 국무총리실로 바로 들어갔냐 하면 성적은 5등으로 합격했지만 최종 성적은 1등을 했대요. 연수원 성적이 합쳐진다고. 연수원에 들어가면 매주 시험을 본다고. 행시 연수원이 있는데 6개월간 연수원 받는 연수 과정에서 대한민국 연수원 생기고 성적 신기록을 세웠대요. 야, 이 기적 같은 이야기야. 행정고시 연수원이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성적을 전부 다 했을 때 얘가 연수원 사상 1위 성적을 거뒀대요.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 알고 삶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본 사람은 이런 일들이 다 쉬워. 재미있어. 1년 6개월의 행시를 합격했던 것은 힘들게 합격한 게 아니고 아주 즐겁게 합격한 거야. 하루 17시간은 얘는 힘들게 공부한 게 아니다 말이야. 정말 즐겁게 공부한 거라. 너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내가 일주일에 70시간 수업해도 난 안 힘들단 말이야. 그걸 보통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내가 분명히 한마디를 하겠는데, 인생은 보통 쉽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다 나쁜 일이야. 나중에 너그 밤새워서 오락 막 하고 막 기분 좋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끄거나 PC방에서 나올 때 막 환희가 막 밀려오나? 절망감이 엄습하잖아. 어? 밤새워 만화책 막 보고 나면 와, 세계를 얻은 것 같은 막 온통 큰 환희가 너희를 감싸도나? 아니잖아. 쉽게 재미있는 것들, 쉽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이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정말 이건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일,
그걸 하고 나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거, 환희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정말 쉬운 일이고 힘들고 가벼운 일들은 나중에는 무의미하고 정말 도리어 힘든 결과를 가져. 너희 이 젊은 나이에 조금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선택해봐. 내년 이맘때 현재의 너희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야. 예, 각오를 하고 한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딱 앉아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시간의 환희를 맛볼 수 있는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 있다. 이런 변화를 꿈꾸라, 이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당부하겠는데, 자, 모든 걸 다 바꿔.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 일가, 친척, 형제, 자매 빼고 싹 다 바꿔. 친구까지도 다 바꿔버려야 돼. 내가 살고 있던 여태까지 삶의 태도나 방식이나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년 이맘때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거야. 절대로 손 선생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행운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정말로 큰 행운이 될 거야. 그래서 얘처럼 먼 훗날 나를 만났을 때 2001년 12월 26일 날 손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제가 한번 크게 바꿨는데, 그때 손 선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마 장례보다 못했을 겁니다. 개돼지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지나가다가 한번 하라 말이야, 나를 보면. 그런데 1년 뒤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학생은 거의 없다. 여기 250명 넘는 학생 중에 한 명의 학생이 그럴 수는 있을 거야. 나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수업하지 249명의 쓰레기를 위해서는 수업하지 않는다. 다 저마다 그 한 명의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저기 있는 발상의 전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